오늘은 평생을 믿어온 내 남편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40년 묵은 비밀에 대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 남편은 평생을 한결같이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남편의 낡은 책상 서랍에서 저는 우연히 낡은 월급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 평생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죠. 봉투 안에는 돈 대신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젊은 여자의 흑백 사진이 고이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사진을 내밀었지만 돌아온 것은 변명이 아닌 얼음장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 한마디가 전부였죠. 제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당장 이혼하라고 소리쳤지만 그런 위로는 제게 더 큰 상처만 될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완벽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곁으로 조용히 다가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님, 아버님은 그럴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다른 사정이 있을지도 몰라요라며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희 둘은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진실을 찾아 아주 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주한 진실 앞에서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남편의 첫사랑이 아니었습니다. 17살의 폐렴으로 잃은 단 하나뿐인 남편의 여동생 서연이었습니다. 남편의 첫 월급 봉투는 동생의 약을 사주겠다던 맹세이자 끝내 지키지 못한 평생의 죄책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제가 그럼 나는 당신에게 뭐였냐고 울부짖자 40년간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남편이 제 앞에서 무너지며 오열했습니다. 서연이가 죽기 전에 오빠는 꼭 너처럼 따뜻한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했어. 내가 내 유일한 구원이었어, 정수가. 남편이 보여준 월급 봉투 뒷면에는 내 동생 서연이 약값이라는 희미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배신이 아닌 서툴지만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저희 부부는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 비로소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끌어안고 진짜 부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가장 슬픈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제 남편을 보고 참 무뚝뚝한 사람이라고들 했습니다. 평생을 공장 쇳가루와 함께 살아온 사람이라 그런지 얼굴엔 웃음기 한 번 없이 늘 깊은 주름만 패여 있었고 입에서는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좀처럼 뱉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그런 남편이 좋았습니다. 고장난 시계처럼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사계절 내내 집과 공장 외에는 단 한 번도 다른 길로 새본 적 없는 사람. 제게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뿌리 깊은 나무 같았고 저는 그 나무 아래서 40년을 비바람 한 번 없이 평온하게 살아왔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좋았던 주말 오후였습니다. 모처럼 겨우내 묵은 먼지도 털어낼 겸 대청소를 시작했죠. 아들 내외가 얼마 전 바꿔준 새 가구들 틈에서 유독 남편의 낡은 책상만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뽀얀 먼지를 닦아내고 서랍을 여는데 가장 안쪽 깊숙한 서랍 하나가 뻑뻑하게 걸려 좀처럼 열리지가 않더군요. 끙끙거리며 몇 번을 잡아당기자 삐거덕 소리와 함께 서랍이 마침내 속을 드러냈습니다. 그 안에는 별다른 것 없이 낡은 만년필 몇 자루와 오래된 서류 뭉치가 전부였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려고 서류를 들어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아래 손바닥만 한 누런 월급 봉투 하나가 얌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요즘은 볼 수도 없는 세로로 길쭉한 모양의 붉은색 한자로 회사 이름이 찍힌 정말이지 아주 오래된 봉투였죠.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종이는 누렇게 바래고 가장자리는 다 해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젊은 시절 추억이 담긴 물건인가 싶어 저는 그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꽤 묵직하더군요. 아직 안에 무언가 들어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무심했습니다.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봉투의 입구를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을 제 손으로 꺼내는 순간 제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손 안에 들려있던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빛바랜 흑백 증명사진 한 장. 단발머리를 곱게 빗어 넘긴 앳된 얼굴의 젊은 여자가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누구일까? 처음엔 그저 남편의 오래전 친척이거나 동료였을 거라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은 제가 지난 40년간 남편의 앨범 속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완벽한 타인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오고 숨을 쉬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다시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남편은 이 낯선 여자의 사진을 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것도 첫 월급을 받았던 이 봉투 안에 비밀처럼 간직하고 있었던 걸까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성실함 하나만을 믿고 살아온 제 40년 세월이 이 작은 사진 한 장에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한눈 한 번 팔지 않았다던 그 단단한 믿음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제 남편 박철민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내로 살아온 저 김정숙의 인생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손안에 낡은 사진 한 장만 하염없이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사진이 제 평생의 무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그러고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가 기울어 거실에 길게 드리웠던 그림자가 어느새 스멀스멀 제 발목까지 기어 올라와 있었습니다. 손에 쥔 낡은 사진은 마치 불에 달군 쇠붙이처럼 뜨거워서 제 손바닥뿐만 아니라 온몸의 피를 전부 말려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 도어록이 해제되는 익숙한 소리가 들려오기 전까지 저는 그 자리에서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여느 때와 똑같이 흙먼지 묻은 작업화를 벗고 욕실로 들어가 찬물에 손발을 씻고 나왔습니다. 제 앞에 놓인 저녁상을 보고도 또 그 앞에 망부석처럼 앉아있는 저를 보고도 아무런 말이 없었죠. 어쩌면 남편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그의 가장 깊은 비밀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다는 사실을요. 저는 밥을 푸던 손을 멈추고 떨리는 손길로 그 사진을 식탁 위에 밀어놓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며 처음 내어보는 제 인생 가장 큰 용기였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말해주기를. 당신이 모르는 사진이라고 혹은 아주 오래전 돌아가신 먼 친척이라고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변명이라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식탁 위 사진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찰나의 흔들림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사진에서 눈을 떼고 제 얼굴을 한번 쳐다보더니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제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듣지 못했을 아주 작은 소리였죠. 참다 못한 제가 쉰 목소리로 누구냐고 묻자 그제야 남편은 귀찮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변명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 침대에 누웠지만 그 사이에는 수만 리의 거리가 놓여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등을 돌린 남편의 단단한 뒷모습을 보며 밤새 소리 없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저 사진 속 여자는 누구일까?
남편은 저 여자를 얼마나 사랑했을까?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저 여자를 단 한순간이라도 잊은 적이 있었을까? 수만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헤집었지만 저는 그 어떤 것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 앞에 쌓아 올린 그 거대하고 차가운 침묵의 벽 앞에서 저는 너무나 무력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변명이나 거짓말보다 더 잔인한 것은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한 상대방의 침묵이라는 것을 저는 그 밤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 사이에는 그 어떤 대화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되어 아들 내외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침부터 시장에 나가 손주 녀석이 좋아하는 소고기라도 끊어왔을 테지만 그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제 얼굴에 들이운 그늘을 먼저 알아챈 건 역시 살가운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서랍에서 발견한 낯선 여자의 사진과 해명을 요구하는 제게 돌아온 차가운 침묵에 대해서요.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마치 제 일인 양 분노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아버지에게 달려가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였죠. 아들은 제 편에 서서 평생 고생만 한 어머니를 두고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며느리 또한 제 손을 잡고 함께 눈물을 글썽이며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냐고 저를 위로했습니다. 분명 제 편이 되어주는 가족들의 모습에 안도해야 마땅한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조금도 편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가정보다 첫사랑을 마음에 품고 산 무책임한 남자로 단정지었고 며느리는 저를 남편의 외도에 평생을 속고 산 불쌍한 여자로 동정했습니다. 그들의 위로는 결국 이혼하세요. 저희가 더 잘할게요라는 말로 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했던 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지난 40년 세월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작은 확신, 남편의 침묵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알고 싶었을 뿐인데 자식들은 제 결혼 생활에 너무나 쉽게 종말을 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섣부른 분노와 동정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편이라고 믿었던 자식들조차 제 무너진 마음의 깊이를 온전히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들은 그저 아버지를 비난하고 어머니를 동정하는 자신들의 역할에만 충실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 집에서 이 싸움에서 저는 완벽히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침묵으로 저를 외면했고 자식들은 동정으로 저를 고립시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없는 안방에서 홀로 잠을 청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 잠이 든 남편의 뒷모습을 보니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사람의 침묵을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은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오해의 끝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저 자신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불쌍한 아내로 무력한 엄마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동정의 눈물 따위는 모두 닦아내고 제 손으로 직접 진실을 파헤치기로 저는 그 밤에 아주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아주 길고 외로운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결심은 섰지만 막상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40년을 한 동네에서만 살아온 제게 남편의 과거를 추적하는 일은 망망대해에 홀로 띄워진 돛담배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죠. 남편의 고향은 경상도에서도 한참을 더 들어가야 하는 작은 시골 마을이라는 것 외에 저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넌지시 물어볼까도 생각했지만 불같이 화를 내며 당장 이혼 서류부터 챙기라고 할 아들의 모습이 눈에 선해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는데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혼자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며느리와 마주친 겁니다. 퇴근하고 바로 온 것인지 손에는 아직 따끈한 온기가 남아있는 붕어빵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비밀로 해달라며 멋쩍게 웃는 며느리를 보니
왠지 모르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희는 처음으로 단둘이 식탁에 마주 앉아 아주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며느리는 며칠간 잠을 설쳤다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아무리 그래도 평생을 한결같이 살아오신 분이 정말 그런 일을 벌이셨을까 하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다고요. 아버님의 침묵은 어쩌면 변명이 아니라 차마 말 못할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이 자기 마음속에도 싹 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섣부른 동정도 홧김의 분노도 아닌 그저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차분히 바라보려는 며느리의 시선에서 저는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라면 내 편이 되어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희망 말입니다.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인터넷 지도를 통해 찾아낸 시아버님의 고향 마을 주소였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아버님의 오래된 서류들을 뒤져가며 찾아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말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어머님이 직접 확인하셔야 후회가 남지 않을 것 같다고요. 만약 정말 아버님이 잘못한 것이라면 그때는 자기가 앞장서서 어머님 편에 서서 싸우겠다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 희망을 놓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둡고 긴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가 제 아들보다도 더 깊은 눈으로 저와 제 남편의 관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외로운 싸움에 예상치 못했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알아봐준 주소 하나만을 들고 저는 난생 처음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도시의 풍경이 멀어지고 낯선 산과 들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제 마음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복잡하게 요동쳤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의 고향으로 가는 이 길이 마치 금단의 땅을 밟으러 가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시간이 멈춘 듯 낡고 고요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알려준 대로 마을 어귀의 작은 구멍가게부터 찾아갔습니다. 혹시나 박철민이라는 사람을 아시냐고 그의 옛집이 어디냐고 묻기 위해서였죠. 가게를 지키던 백발의 할머니는 제 이름을 듣고는 한참 동안이나 얼굴을 뜯어보시더니 이내 철민의 먼 친척뻘 되는 분이라며 저를 아는 체 했습니다. 수십 년 전 동네에서 제일 먼저 서울로 돈 벌러 떠난 아들 같던 조카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고 준비해간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보자마자 아이고 이게 서연이 아니가 하며 탄식처럼 이름을 뱉어냈습니다. 서연이. 사진 속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입에서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남편의 슬픈 가족사가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사진 속 서연이는 남편의 첫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19 되던 해에 폐렴으로 잃은 단 하나뿐인 여동생이었습니다. 그 시절 지독한 가난 속에서 남편은 장남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17 어린 나이에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 다녀야만 했습니다. 매달 월급을 타면 꼬박꼬박 고향 집에 붙였지만 시골의 병원비와 약값을 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특히나 몸이 약했던 여동생 서연이는 오빠인 제 남편을 유독 따랐고 남편은 그런 동생을 볼 때마다 제 손으로 돈을 벌어 좋은 약 한 번 마음껏 지어 먹이겠다고 입버릇처럼 약속했다고 합니다. 문제의 그 월급 봉투는 남편이 처음으로 정식 직원이 되어 가장 많은 월급을 탔던 바로 그달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모아 동생의 약을 짓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올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월급을 받기 불과 며칠 전 동생의 병세가 악화되어 결국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다는 비보를 듣게 된 겁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침묵은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켜주지 못한 동생에 대한 평생을 짊어지고 살아온 한 남자의 지독한 죄책감이자 슬픔의 무게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저주했던 그 사진은 남편의 가장 행복했던 약속이자 가장 처절한 비극의 증표였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남편의 아픔도 모른 채 제멋대로 그를 의심하고 원망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19살의 제 남편이 지켜주지 못한 동생의 영정 앞에서 얼마나 피눈물을 삼켰을지 그 새카맣게 타들어갔을 어린 가장의 속이 그려져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그 거대한 슬픔의 무게를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얄팍한 의심으로 남편을 원망했던 지난 며칠이 제 가슴을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수십 년은 더 늙어버린 듯한 남편의 지친 뒷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그 모든 원망과 의심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따뜻한 이해나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근원적이고 서글픈 질문이 마치 독버섯처럼 제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제 평생을 건 질문을 던졌습니다. 고향에 다녀왔다는 말과 함께 서연 씨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다고 털어놓았죠. 제 입에서 서연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40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남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저는 남편의 가장 아픈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저를 남편은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떨군 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배신감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자신에 대한 깊은 연민과 서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당신에게 뭐였어요? 제 목소리는 처절하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평생 당신 옆에서 밥을 짓고 아이를 낳고 당신의 부모를 내 부모처럼 섬기며 살아온 나는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었나요? 죽은 서연 씨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필요했던 그저 착하고 부지런한 여자였을 뿐이었나요? 제 질문에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의 인생에서 박서연이라는 이름이 차지하는 거대한 무게 앞에서 아내 김정숙의 자리는 너무나 초라하고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40년 침묵은 동생을 향한 애틋함이었고 저는 그 거대한 슬픔의 역사에 단 한 번도 초대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차라리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면 원망이라도 실컷 할 수 있었을 텐데 죽은 사람을 상대로 저는 질투를 할 수도 미워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이 제 결혼 생활에 있어 가장 완벽한 패배이자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에게 나는 뭐였냐는 제 절규는 굳게 닫혀있던 댐의 수문을 폭파시킨 기폭제와도 같았습니다. 제 질문이 끝나자마자 평생 단 한 번도 제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남편이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차마 더 이상 원망의 말을 쏟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끄끄거리며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제 앞에 꺼내놓았습니다. 남편의 입에서는 동생 서연이의 마지막 순간들이 토막난 필름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약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차가운 방에서 기침을 쏟아내며 죽어가던 어린 동생의 모습. 그리고 숨이 넘어가기 직전 오빠는 꼭 착하고 따뜻한 여자 만나서 나 대신 행복하게 살아줘. 라고 속삭였던 마지막 유언. 남편은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죄인처럼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동생 몫까지 행복해져야 한다는 강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사이에서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중매로 저를 처음 만났던 날을 이야기했습니다. 낯선 제 얼굴에서 이상하게도 제 동생 서연이의 선한 눈매가 겹쳐 보였다고 했습니다. 못 배운 저를 구박하는 시어머니 앞에서 제 편 한 번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던 것은 혹시라도 제가 동생처럼 제 곁을 떠나버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법을 몰랐던 것은 행복을 표현하는 순간 동생에 대한 죄책감이 되살아나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낡은 책상 서랍 속에서 그 월급 봉투를 다시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뒤집어 제게 희미하게 바랜 뒷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처음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연필로 꾹꾹 눌러 쓴 남편의 서툰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내 동생 서연이 약값.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이의 마지막 소원은 오빠가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해지는 것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해준 사람, 지독한 가난과 슬픔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준 유일한 빛이 바로 전 김정숙이었다고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해서, 평생을 고생만 시켜서, 정말 미안하다 정숙아. 남편은 제 손을 붙잡고 40년 동안 차마 하지 못했던 그 말들을 눈물과 함께 쏟아냈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에서 전해져 오는 뜨거운 진심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오해와 서러움의 찌꺼기들이 봄눈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화해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고 비로소 하나의 삶으로 합쳐지는 아주 길고 길었던 우리 부부의 진짜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과묵했지만 더 이상 그 침묵이 차가운 벽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말없이 다가와 젖은 제 손을 수건으로 닦아주기도 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슬쩍 제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남편의 서툰 애정 표현에 저는 매일 밤 소녀처럼 얼굴을 붉히곤 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남편은 제게 어디 좀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는 낡은 차가 낯선 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조용한 산자락에 위치한 작은 추모 공원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작은 봉분 하나 앞에 섰습니다. 박서연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었습니다. 남편은 동생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서연아, 내 올케다. 오빠가 평생 빚지고 살아온 아주 고맙고 귀한 사람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남편의 과거에 초대받지 못한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비로소 그의 가장 아픈 역사 속으로 들어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서게 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남편이 평생 간직해온 낡은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향 마을에서 몰래 복사해온 서연 씨의 사진을 사진첩의 가장 첫 장에 제 손으로 직접 붙였습니다. 그 옆에는 우리 부부의 빛바랜 결혼 사진을 나란히 놓았죠. 이제야 비로소 흩어져 있던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하나의 온전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저 말없이 사진첩을 함께 넘겨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냐고요. 그렇게 혼자 아파하지 않고 조금만 일찍 말해줬더라면
제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 주었을 텐데 왜 그리 오랜 시간을 혼자서만 끙끙 앓았냐고요. 남편은 한참을 창밖만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 내 가장 큰 슬픔이 당신에게는 상처가 될까봐. 그게 무서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남편의 침묵이 저를 향한 무시나 배신이 아니라 서툴고 투박하지만 가장 깊은 형태의 사랑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요즘 저는 남편과 함께 아침 산책을 나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없이 나란히 걷는 그 시간이 저는 참 좋습니다. 수만 마디의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맞잡은 손의 온기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여전히 제 남편을 무뚝뚝한 사람이라 말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그의 침묵 속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깊은 슬픔과 그보다 더 깊은 사랑이 함께 흐르고 있다는 것을요.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 이제야 저는 남편이라는 사람의 첫 번째 페이지를 그의 아픔과 함께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